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옛날 한양 인근 매중리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초입에는 연못과 매화나무가 어우러진 한 고택이 있었고 그 고택 안엔 김판서라 불리는 중년의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판수는 어려서부터 과거 급제하여 관직에 오르고 높은 벼슬을 지내던 이였으나 세월 따라 물러나 산수를 벗삼아 살아가는 응어의 삶을 택한 지 오래였습니다. 다만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세 딸만 있었습니다. 세 딸은 각각 눈처럼 맑고 매화처럼 단아하며 불꽃처럼 총명하였지요. 그 중에서도 막내딸 복희는 눈빛이 깊고 말이 적어 어릴 적부터 김판수의 유독한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해 봄, 보름이 10번이나 지났건만 첫째 딸의 혼례는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날씨가 풀리고 들녘에 매화 향기가 진동할 즈음, 김판수는 마음을 다잡고 드디어 혼례 날짜를 정하였습니다. 첫째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었기에 그는 곱게 자란 딸에게 논 5 마지기와 밭 3 마지기를 혼례 예물로 물려주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는 자신이 관직에서 물러났더라도 자식들 혼사는 반드시 예에 따라 마땅히 치러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어느 날 봄비가 장맛비처럼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바람에 매화잎이 비처럼 흩날리고 고택의 처마 끝에서 빗물이 줄줄이 떨어지던 그날, 김판수는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 빗줄기를 바라보다 문득 허전한 마음을 달래고자 딸들과 이야기나 나눌 심산으로 하나씩 불렀습니다. 첫째 딸이 먼저 들었지요. 곱게 단장한 첫째는 기녀처럼 단아한 몸가짐으로 마루 앞에 무릎을 꿇어엎었습니다. 너는 누구 덕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느냐? 딸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입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이 집에 매화꽃도 피지 않았겠지요. 김판수는 그 말에 흡족하여 고개를 끄덕이고 둘째를 불렀습니다. 둘째는 장난기 가득한 눈빛이었으나 말은 또박또박했습니다. 아버지 덕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덕에 고을 어디를 가도 대접을 받으니 어찌 아버지의 복이 아니겠사옵니까? 이번에도 김판수는 무척 흡족해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막내 복희를 불렀습니다. 복희는 아직 10살, 갓 자라난 아이처럼 보였으나 말투는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너는 누구 복으로 잘 먹고 잘 사느냐? 제 복으로 삽니다. 김판수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다시 묻겠다. 누구 덕이냐? 복희는 물러서지 않고 되풀이했습니다. 제 복으로 삽니다. 제 복이 있어 살아있는 것이지요. 순간 마루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녀와 차녀가 바짝 긴장한 채 고개를 숙였고 김판수의 눈빛은 차가워졌습니다. 그 말은 그에게 있어 불효요, 자만이었고 더 나아가 부정을 의미하였습니다. 양반과 규율이란 아버지를 하늘같이 여기며 그 품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 기본인데 어린 소녀가 제 복을 말하다니 그것은 체면을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기도 전에 김판수는 막내딸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말없이 행랑에 있던 낡은 치마 저고리 한 벌을 입혀주고 한 줌의 보따리에 간식만 넣어준 채 문 밖으로 내몰았지요. 종들도 언니들도 말릴 틈조차 없었습니다. 내 목으로 산다고 했으니 내 발로 살아보거라. 복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흙탕물에 빠진 집신을 신은 채 마을 어귀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는 대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복이 있다면 어디든 꽃은 피겠지요. 며칠을 걷다 지쳐 그녀는 산속 깊숙이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길은 사람의 흔적이 없어 이끼와 자갈로 덮여 있었고 이따금 산사의 소리만이 길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람결에 희미하게 밤 냄새가 나는 것을 따라가니
초라한 초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밥 냄새는 유난히 따뜻하고 깊은 것이었지요. 그 촉에는 이묘량이라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흰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리고 흙벽 부엌에서 솥을 부지런히 젓고 있던 그녀는 문 밖에서 기웃대는 복희를 보곤 말했다. 얘야, 배고프지? 이리 들어오렴. 복희는 주저하다 고개를 끄덕였고 할머니는 말없이 밥 한 그릇을 수북이 퍼주었습니다. 밥알은 부드럽고 따뜻하여 복희는 고개도 못 든 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손으로 복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니? 마을에서 나왔어요. 그냥 제 복으로 살려고요. 묘양사는 그 말을 듣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자 석유로도 사연이 비슷했으니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자는 산 너머 숯가마를 돌보는 아이로 매일 온몸이 검댕으로 가득했지요. 묘양사는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살자. 대신 네가 밥 지어다 줄 수 있겠니? 그날부터 복희는 매일 솥에서 밥을 퍼담아 머리에 이고 산길을 넘었고 선율은 그 밥을 받아 웃으며 먹었습니다. 검게 그은 얼굴에 번지는 그 미소는 복희가 처음으로 받은 인정이자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복의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숯가마 속 가려진 한 덩이의 돌이 그녀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 밤 숯가마 연기 너머로 복희의 눈이가 닿은 그 돌덩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기다려왔다는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돌이 품고 있던 복과 파국의 시작이 되리란 것을 누구도 아직은 몰랐지요. 산중의 깃든 세월은 무심하되 사람의 마음은 늘 그 속도보다 한 발 늦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묘량 할머니의 초가집, 그 부엌 굴뚝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른 연기를 내뿜었고 그 속에서 복희는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손자 선율은 여전히 숯가마를 돌보며 지냈고 복희는 새벽마다 밥을 짓고 정성스레 그 밥을 머리에 이고 산길을 넘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집신이 흠뻑 젖고 해 뜨는 날이면 뺨엔 숯가루 대신 햇살이 묻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선율은 12살, 복희는 10살, 또래라 하기엔 성격이 달랐고 말이 없기로는 서로 엇비슷했으나 마음속 깊은 곳은 자꾸 닮아갔습니다. 복희는 숯가마 옆에서 조용히 밥을 나누며 매번 그가 숯을 다듬는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고 손등엔 상처 자국이 마르기도 전에 또 생겼습니다. 복희는 어느 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손 안 아프세요? 선율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 손으로 벌어야 너랑 할머니랑 먹고 살지. 그 말에 복혜인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그때부터 자신의 밥그릇을 줄이고 오라버니 그릇을 더 푸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굳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마에 흐른 땀을 수건으로 닦아줄 뿐이었습니다. 그의 늦얼음, 산들바람이 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희는 평소처럼 밥을 이고 가던 길목에서 낯선 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숯가마 근처 숯을 굽는 돌담 밑에 숨어 있던 그 돌은 겉은 검고 거칠었으나 안쪽에서 묘한 금빛이 엿보였습니다. 복희는 곧장 숯가마 옆에 있던 성귤에게 다가가 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라버니, 이 돌 좀 보세요. 선율은 숯을 뒤적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거, 여기 가마를 받치고 있는 돌인데 그거 빼면 안 돼. 왜요? 그 돌 하나 빠지면 이 가마 전체가 무너져. 그러면 숯도 못 굽고 우리 먹고 살 길도 없어져. 복희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조용히 오래도록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저 돌이 내 복이라면 어떡해요? 선율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언성을 조금 높였습니다. 복이 돌 안에 있을 리가 없잖아.
복은 사람 속에 있는 거야. 그날 밤, 복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등잔불은 미약했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몇 번이고 작은 천 조각의 돌의 모양을 그려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쫓겨났던 날을 떠올리며 그때와는 다르게 조용히 눈물 한 줄기를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돌 옆으로 간 복희는 그 돌을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 돌을 꺼내야 할 것 같아요. 안 돼? 가마 무너진다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천천히 하면 돼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선율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아이는 돌을 살짝 들어 올려 지게에 올려 실었습니다. 가마는 생각보다 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재빨리 다른 돌로 메우고 나니 마치 아무 일도 없던 듯 고요해졌지요. 돌을 가져온 복희는 부엌에서 물을 데워 그 돌을 정성껏 씻었습니다. 장독대 옆에 앉아 두 손으로 문지르고 헝겊으로 닦아내니 검은 겉껍질 속에서 희미한 빛이 드러났습니다. 복희는 돌을 반으로 쪼개 달라고 부탁했고 선율은 부엌에 낫을 가져와 조심스레 돌을 갈랐습니다. 그 안은 검게 타들어간 듯 하면서도 중심에는 황금빛 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말없이 웃었고 그 미소를 본 선율은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걸 내일장에 나가 팔아주세요. 이걸 누가 산다. 그래 값은 묻지 마시고 그냥 주는 대로 받으세요. 그 다음 날 선율은 진보다리에 돌을 담아 장으로 향했습니다. 읍내장은 오랜만이라 사람들의 소란스러움이 낯설었습니다. 돌을 펴놓고 앉았으나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웃음 짓는 상인들, 코웃음 치는 아이들, 선율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해질녘, 검은 갓을 쓴 노인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은 서늘하고도 예리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는가? 산에서 주웠습니다. 이게 황금돌이란 걸 아는가? 아이, 아니요. 값은 어르신 형편에 맞게 주시면 됩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곧장 말했습니다. 자네? 우리 집으로 가세. 이 보물을 그냥 장바닥에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선율은 머뭇거렸지만 따라갔습니다. 노인의 집은 화려하였고 집 안곳곳이 비단과 도자기로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자네가 황금을 주었으니 나는 복으로 갚아야 하겠네. 3일 뒤 선율이 돌아오니 고개 넘어 초갠 묘향산과 복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문 앞엔 커다란 엽전 꾸러미가 놓여 있었고 복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이젠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그 순간 선율의 눈에 맺힌 것은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이름 모를 감정의 물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묵은 담장 너머 달빛 아래에서 그는 복희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말없이, 천천히 복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손이 내 복이었어요. 복희가 가졌던 돌은 단지 광물의 값어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믿음, 그리고 스스로 지켜낸 삶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 다음 이야기의 문을 조용히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 안개가 골짜기를 따라 스미던 날이었다. 해가 떠오르기 전 복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부엌의 온기는 아직 미미하였고 돌솥의 뚜껑 위에는 밤새 내린 이슬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을 붓고 쌀을 안치며 부엌 한쪽을 응시했다. 거기엔 어제 선율이 장에서 가져온 엽전 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붉은 천으로 묶인 그것은 작은 항아리보다 컸고 무게는 손으로도 짐작할 수 없었다. 묘향산 할머니는 밤새워 기침하느라 잠을 설쳤고 복희는 뜨거운 찜을 담은 그릇을 이마에 대어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 이제 고생 끝이에요. 이제는 말끝을 흐리며 그녀는 다시 소옷 앞에 앉았다.
쌀이 끓어오르기 위해 시작하며 부어가낸 익은 쌀 내음이 피어났다. 복희는 손으로 천천히 김을 걷어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은 어쩐지 평소처럼 숯가마로 밥을 가져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니, 꼭 함께 가야 할 것 같았다. 그날 장에서 있었던 일을 선율은 말이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도 방 안에 앉아 복희의 눈을 바라볼 때도 그는 마치 어떤 외주를 걷는 듯 조심스러웠다. 복희는 그것이 기쁨이 아닌 어딘지 모를 두려움 때문임을 느꼈다. 그가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운 어떤 질문을 마음에 안고 돌아왔음을 그녀는 알았다. 점심 무렵 복희는 밥을 2그릇에 나누어 담고는 작은 보따리에 조심스럽게 싸맸다. 이번엔 선율이 아닌 자신이 숯가마로 이끌어야 할 차례였다. 숯가마 앞 연기는 평소보다 옅었고 선율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땀을 닦고 있었다. 복희가 다가와 묵묵히 보따리를 내려놓자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쇠삽을 조용히 내려두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앉아 밥을 펼쳤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복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선율은 밥알을 몇 번 씹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노인이 돌을 보더니 그걸 황금이라 했어. 내가 팔겠다고 하니 집으로 데려가더군. 그 다음은요. 그 집이 참 이상했어. 부자였어. 정원엔 대나무가 자라고 기와 위엔 학이 내려앉았지. 그 집엔 아무도 없고 오직 노인 혼자였어. 그는 나를 잔치상에 앉히고 말했지. 그대는 복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라고. 복희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선율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어. 세상엔 재물이 사람을 시험할 때가 있다고. 그리고 말했지. 이 복을 내 것이냐, 저 아이의 것이냐, 그것을 묻고 싶었다고. 복희는 그 말을 듣고 밥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라버니, 그건 제 것이 아니에요. 선율은 고개를 들었다. 복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다. 그 돌은 제가 처음 찾았지만 그것이 진짜 황금이 되기까지는 오라버니 손이 있었고 할머니의 따뜻한 밥이 있었어요. 그 복은 우리 셋이 함께 만든 것이에요. 그 순간 선율의 눈에 작은 물방울이 맺혔다. 부끄럽고도 다행스러운 눈물이었다. 그는 복희를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 아이는 내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기적이구나. 그날 저녁 선율은 묘양산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가 처음으로 자기 뜻을 말했다. 할머니, 복희와 혼인을 하고 싶습니다. 묘양산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말없이 선율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한참을 응시한 끝에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다. 복희는 이미 우리 집안의 복덩이야. 네가 평생 그 복을 소중히 여긴다면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그 말이 떨어지자 사랑채 문 뒤에서 조용히 눈시울을 닦았다.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이 집이 자기 집이라는 것을 느껴왔고 선율이라는 이름이 바람결에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었다. 혼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보다 묘양산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고 고요한 가을날의 혼례는 잔치라기보다 감사의 의식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 선율은 말이 없이 바깥마당에 서 있었다. 복희는 머리칼을 풀고 방 안에서 그의 그림자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그대는 나의 복이지만 나는 그대의 죄가 되지 않길 바래요. 복희는 살며시 문을 열고 그의 옆에 섰다. 두 사람은 달빛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복희가 이불자락처럼 그의 소매를 잡자 선율이 고개를 돌렸다. 오늘은 괜찮겠어요? 그 말은 혼례 첫날 밤이 아닌
두 사람의 과거 전체를 감싸는 용서처럼 느껴졌다. 복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선율은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따뜻했다. 마치 지난 세월의 상처들이 그 손끝에서 하나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마루 끝에 앉아 달을 보았다. 말보다 숨결이 더 길었고 마음보다 침묵이 더 깊었다. 이윽고 등불이 꺼진 그 방 안에서 드디어 하나된 마음은 조용히 숨 쉬었다. 밖에서는 매화나무 가지 끝에 이슬이 맺히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새벽을 기다리는 별처럼 잔잔히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복희는 알았다. 복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쌓는 것임을. 그것은 누가 주는 것도 빼앗는 것도 아닌 나 자신으로부터 자라나는 것임을. 그리하여 복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는 혼자라 느끼지 않았다. 가을이 깊어지자 매중리의 들판은 누렇게 익은 벼와 함께 낮은 바람에도 술렁이는 소리를 냈다. 초가집 처마 끝에는 말린 고추가 붉게 빛났고 고운 햇살이 떨리는 벽에 고요히 내려앉았다. 복희는 그날도 새벽이 채 밝기 전 부엌에 불씨를 일으키며 하루를 시작했다. 단정히 틀어올린 머리카락엔 약간의 숟가루가 묻어 있었고 저고리 소매 끝에는 장독대 물 자국이 눅눅하게 배어 있었다. 선율은 혼례 뒤로도 여전히 숯을 굽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어느 순간부터 자주 먼 곳을 향했다. 복희는 그것을 느꼈다. 그는 마음에 무언가를 품고 있었고 그것은 새벽녘의 안개처럼 짙도의 입으로는 한마디 내뱉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사람이 왔다. 길고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사내가 초가 앞에 말을 멈추고 문을 두드렸다. 복희는 반찬을 묻히던 손을 멈추고 마루로 나갔다. 사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혹시 장에 돌을 팔러 나오셨던 분 댁이 이곳입니까? 선율이 마당 끝에서 그 소리를 듣고 달려 나왔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사내는 조용히 품속에서 작은 붉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다. 그 속에는 비단 필과 봉황 문양이 그려진 작은 인장이 담겨 있었다. 선율이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자 복희가 마루 끝에서 입을 열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내는 무릎을 꿇었다. 저희 어르신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황금들을 건네주셨던 은혜, 더는 말로만 갚을 수 없다고 하시며 이 댁에 흙집 아닌 기와집을 올리라 전하셨습니다. 집터 또한 골라주시라 하였습니다. 이건 그 시작이라 하십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내는 고개를 더욱 깊숙이 숙였고 그 등 너머로 선율과 복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따뜻한 바람이 지나가며 고추 말리는 줄이 흔들렸고 집단 아래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살금살금 발을 옮겼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불빛 아래 앉아 조용히 밥을 나눴다. 사내는 마루 아래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며 복희가 나온 청국장을 조심스럽게 떠먹었다. 그는 마치 이곳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모든 것을 천천히 음미했고 그 모습은 마치 수년 전 복희가 할머니 집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와 다르지 않았다. 잠자리에 든 뒤에도 복희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 선율은 등을 돌린 채 말이 없었고 그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서방님, 무언가 마음에 두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세요. 선율은 한참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 같은 자가 복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복희는 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리고 마치 오래 생각해 온 듯 천천히 말했다. 복은 누구의 허락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서방님이 받은 것은 서방님이 쌓아온 삶의 결실이에요. 그 손의 상처, 그 땀, 그 눈빛이 만든 거예요. 선율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묘향산 할머니 손에서 자라왔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들은 적이 드물었다. 늘 조용히 살아왔고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올린 적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복희는 그의 모든 것을 알아주고 있었다. 말없이 조용히 깊게. 며칠 뒤 선율은 사내를 따라 아랫마을로 내려갔다. 거기엔 집을 팔겠다는 이가 있었다. 원래는 대지주였으나 아들이 역병으로 세상을 뜬 뒤 가족은 모두 흩어졌고 남은 것은 낡은 기와집 한 채뿐이었다. 선율은 그 집 마당에 서서 오래도록 안채와 사랑채, 우물가까지 둘러보았다. 풀밭에는 이미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 있었고 기와는 곳곳이 깨어져 하늘을 비추고 있었다. 집주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여 돈이 부족하십니까? 지금 사시면 절반에 드리겠습니다. 선율은 고개를 저었다. 돈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끝을 흐리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복희가 이곳을 좋아할지, 이 집이 그녀에게 어울릴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선율은 집으로 돌아와 복희에게 그 집에 관해 이야기했다. 복희는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고 마지막에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서방님이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면 저도 좋습니다. 결국 선율은 그 집을 샀다. 계약서를 쓸 때도 주인에게 밥 한 상을 대접할 때도 그는 줄곧 복희의 손을 떠올렸다. 처음 마주 잡던 그날, 그녀가 말없이 웃던 그 눈빛을. 이듬해 봄, 복희와 선율은 기와집으로 이사했다. 묘향산 할머니도 함께 옮겨왔고 이웃들은 새로 이사온 이들을 복을 품은 집안이라 불렀다. 그리고 복희는 그 집 대청 한복판에 작은 글귀를 걸었다. 복은 바람처럼 스치되 머무는 자에게 향기롭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선율은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복은 저 아이처럼 조용히 다가와 내 삶을 살게 했다. 그러나 그 복이 세상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님을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그 기와지붕 아래로 또 다른 인연과 갈등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다음 봄이 오기 전 사랑차의 대문을 두드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촉에서 기와집으로 옮겨온 지 3달쯤 되었을 무렵 매중리에는 조용한 소문이 퍼졌다. 복희댁에게선 누구든 밥을 얻어먹을 수 있다더라. 아무 연줄 없이 찾아와도 사랑방에 따뜻한 이부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더라. 처음엔 아이들 입에서 나왔다. 그 다음은 머슴들, 그리고 장터 안악들의 귀에 닿았다. 어느새 복희와 선율이 사는 집은 복이 있는 집이라 불리게 되었고 마을 어귀를 지나는 나그네들도 물어물어 그 집 대문 앞에서 발을 멈추곤 했다. 복희는 그럴 때마다 마루에 무릎을 꿇고 손수 끓인 미역국 한 그릇을 손님 앞에 내어주었다. 젖은 집신을 바깥에 말리고 손님이 앉으면 허리 굽혀 인사를 하고 묵은 장맛이 밴 고추장에 마른 나물까지 함께 곁들여 내었다. 그것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떠도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조용한 위로였다. 그날도 초겨울 바람이 제법 차가운 날이었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복희의 대문을 두드렸다. 옷은 누렇게 바랬고 발은 맨발에 가까웠다. 눈썹 아래로는 깊은 주름이 드리웠고 등에 진 진보다리는 젖어 있었으며 그 안에서 비린내와 곰팡내가 뒤섞여 났다. 복희는 그 문 앞에서 노인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조여오는 낯선 통증을 느꼈다. 그 늙은 이마와 굽은 등과 천천히 움직이는 손짓 속에서 오래전 자신을 집에서 내쫓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린 것이다. 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마님, 물 한 그릇만 주시오. 복희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안채로 들어갔다. 이내 마루에 따뜻한 차와 함께 두툼한 이불 하나, 그리고 손수 건져낸 떡국 한 그릇을 내어왔다. 노인은 얼떨결에 그것을 받았고 숟가락을 쥔 손은 떨리고 있었다.
사랑방에 불을 피우고 선율이 노인의 집신을 벗겨 따뜻한 물에 발을 씻길 무렵 복희는 조용히 방 안에서 자신이 꺼내놓은 비단 옷가지 하나를 노인의 곁에 두었다. 방 안이 따뜻해지자 눈을 감고 조용히 잠이 들었다. 밤이 깊도록 복희는 그 문간에 앉아 불빛만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흔들리던 감정은 오래전 마당에서 내쫓길 때 입고 있던 낡은 저고리처럼 아직도 그녀의 마음속에 찢기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이 눈을 뜨고 마루로 나오자 따뜻한 죽과 함께 인사를 올렸다. 노인은 그제야 조심스레 복희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복희는 마루 끝에서 차분히 대답했다. 제 이름은 복희입니다. 어르신의 막내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노인의 손이 떨렸고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한참을 말없이 있던 그는 이내 무릎을 꿇고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나는 그 아이가 다시는 나를 보지 않으리라 여겼다. 내가 그 어린 것의 자존심을 짓밟고도 자식이라며 등에 업었던 자가 나였다. 복희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눈물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께서 저를 쫓아내셨던 날 저는 눈물보다도 분노보다도 마음속 깊은 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복이 있어 살아간다고 했던 말이 아버지에겐 오만이었겠지요.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틀렸다. 그날 너는 맞았다. 네가 떠나고 난 뒤 우리 자퍼 집안은 내리막이었다. 논도 팔고 집도 잃고 두 언니도 시집살이에 치여 병들었지. 내가 그때 너를 받아들였다면, 아니, 단 한 번이라도 내 고집을 내려놨더라면. 복희는 그 말 끝에 조용히 마루에서 내려와 노인의 손을 감쌌다. 아버지, 늦지 않았어요. 제가 살아있는 한 이 집은 아버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복희는 묘해양산 할머니가 쓰던 방을 정리하여 아버지께 드렸다. 불을 지피고 이부자리를 새로 깔며 말없이 그 손길에 정성을 더했다. 그녀는 오래전 자신이 쫓겨났던 그 길을 이제는 아버지를 품으며 걸어가는 것이었다. 며칠 뒤 아버지는 딸의 손에 이끌려 장터로 나갔다. 그곳에서 복희는 아직 팔지 않고 남겨둔 황금 반쪽을 내어주었다. 이건 그날 제가 찾아낸 복입니다. 하지만 그 반쪽은 아버지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저 혼자 만든 복이 아니기에.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황금 반쪽을 받아들며 중얼거렸다. 네가 복덩이였다. 복이 있던 자리를 몰라본 자는 바로 나였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장터 사람들 귀에 스쳤고 이내에 매중리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 복희댁 거긴 복이 머무는 집이야. 그 집 딸은 복으로 돌아온 사람이지. 그날 이후 복희의 집 앞에는 더 많은 이들이 찾아들었다.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고 누구도 이름을 묻지 않았다. 사랑방엔 바람을 피한 이들이 모닥불을 피웠고 마루 끝엔 햇살에 마른 이불이 매일 널려 있었다. 그렇게 복희의 복은 자신을 품은 이들 곁에서 자라났다. 그리고 조용히 오래도록 그 집 기와 아래 머물렀다. 하지만 그 복이 언제까지 머물 수 있을지, 또 다른 계절이 그 집 문을 두드릴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복희도 아직은 알지 못했다. 초겨울 바람이 유독 맵차게 불던 날이었다. 기와지붕 위에 얇은 서리가 내려앉고 마당의 대추나무엔 마지막 잎사의 한 장이 바람에 떠밀리듯 떨어지고 있었다. 복희는 창이 어린 부엌에서 쪼그려 앉아 장독대 쪽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부터였을까. 선율은 묘하게 말수가 줄었고 마당을 걷는 발걸음 또한 무거워 보였다. 밥을 푸는 손도 문지방을 여닫는 소리도 어느새 조심스럽게 바뀌어 있었다. 그날도 선율은 새벽같이 외양간에 들렀다 돌아와 아무 말 없이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복희는 그런 그를 멀찍이서 바라보다가
이불을 개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서방님, 어깨가 더 굽으셨어요. 작은 한숨이 섞인 말이었지만 선율은 듣지 못한 척했다. 그의 마음엔 며칠 전 있었던 일이 뿌연 연기처럼 남아 있었다. 장터에서 마주친 사내 때문이었다. 검은 갓을 눌러쓴 낯선 사내는 사람들을 피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건넸다. 혹시 매중리 복희댁 주인이십니까? 선율이 고개를 끄덕이자 사내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봉투 안엔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복 오래 붙들 수는 없을 것이오. 그 아이를 찾아올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땐 놓아주시기를. 그 문장은 뼛속까지 냉기를 불어넣었다. 선율은 사내가 남긴 말 없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물었다. 복희는 정말 내 곁에 머물 복이었을까? 내가 감히 붙들 복이었을까? 그 밤부터 그는 복희를 볼 때마다 더 없이 조심스러워졌다. 그녀가 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도 그 눈빛 속 어딘가에는 말하지 못한 슬픔이 감춰져 있는 듯 보였다. 그 미소마저 어느 날 저 혼자 사라질까 두려워졌다. 며칠 뒤 복희는 장에 다녀오겠다며 집신을 꺼냈다. 묘향산 할머니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따뜻한 수건을 손에 쥐어 주었다. 등짝으로 바람 들게 하지 마라, 복희야. 복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시장에서 특별히 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래전 약조한 것이거든요. 장터에 도착한 복희는 시장통을 천천히 걸었다. 어깨에 맨 보퉁이는 작았고 걸음거리는 바람에 실리듯 가벼웠다. 그녀는 오래된 포목점을 찾아 들어가 비단한 피를 고르고 붉은 실과 금실을 곁들여 작은 보자기를 맞췄다. 이 보자기엔 오래전부터 담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 복희는 돌아오는 길에 시냇가에 앉아 보자기를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겨울 햇살이 부서지는 물 위로 흩날리는 과거의 그림자들이 잔잔히 떠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읊조렸다. 사람의 복은 사람을 통해 다시 오는 것이구나. 그날 저녁, 복희는 조용히 사랑방 문을 열었다. 선율은 방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불빛은 희미했고 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복희는 조용히 그 옆에 앉으며 보자기를 내밀었다. 서방님, 이걸 드리고 싶어요. 선율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두 손 위에 놓인 붉은 보자기 속엔 오래도록 닦아놓은 황금 반쪽이 있었다. 수년 전 숯가마 속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돌, 아직 팔지 않고 남겨두었던 마지막 조각이었다. 이건 왜? 복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건 제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서방님의 복이 되기를 바랐어요. 이 돌이 제게 준 가장 큰 은혜는 서방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길을 열어준 것이었어요. 선율은 말없이 황금돌을 두 손으로 받들었다. 그 따스한 무게 속에서 그는 그녀의 모든 지난 세월을 느꼈다. 말없이 숯을 지고 마루 끝에 앉아 밥을 나누던 시간, 첫눈이 올 때 함께 장독대를 닦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복희는 그의 손등을 가만히 감싸며 말했다. 제가 바라던 건 늘 같았어요. 서방님의 등에 기댈 수 있는 하루, 그 하루가 내일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뿐이에요. 그 말은 바람처럼 아주 조용히 방 안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이불 안에 등을 맞대고 누웠다. 등과 등이 닿는 오기만으로도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다 나눈 듯했다. 며칠 뒤 복희는 대청에 작은 상 하나를 꺼내어 놓았다.
그 안에는 황금 반쪽이 담긴 붉은 보자기가 정갈이 접혀 있었고 그 위에는 조용한 글귀 하나가 적혀 있었다. 복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머문 자의 것이며 내 것이 되기를 원치 않고도 나를 살게 하는 것이다. 그 글귀는 아무도 읽지 않아도 좋았고 누구도 알지 못해도 괜찮았다. 다만 복희와 석율 두 사람만이 그 의미를 온몸으로 알고 있었다. 그날부터 매중리의 바람은 더 부드러워졌다. 대천 끝에 내리는 햇살은 더욱 따뜻함했고 기와 틈에 앉은 참새는 더욱 오래 머물렀다. 그러나 복희의 복이 진정 끝까지 머물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사람의 복이란 머물기보다 스쳐가는 것이 더 많으니 그 겨울이 지나기 전 그 집 대문을 또 한 사람이 두드릴 것을 아직 그 누구도 예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설을 앞두고 바람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기와 지붕 위엔 얼음서리가 희끗희끗 내려앉았고 복희는 장독대 항아리, 뚜껑을 천으로 덮으며 입김을 가만 뿜어내고 있었다. 노양산 할머니는요, 며칠 몸이 많이 쇠해졌다. 밤이면 기침 소리가 안채를 울리고 아침이면 마당에 발을 들이기도 힘겨워졌다. 그녀의 눈�갠� 자주, 지난 세월의 그늘이 드리워졌고 그 손끝엔 복희가 쥐어준 찻잔이 날마다 놓여 있었다. 복희, 야, 내 등에 난점이 언제 저리 퍼졌더냐? 묘양사는 웃으며 말을 꺼냈지만 복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 대신 손을 뻗어 그녀의 등을 감싸 안고 이불을 한 겹 더 덮었다. 그 온기만으로도 복희는 오래도록 기도했다. 이 겨울이 부디 천천히 지나가기를, 손끝의 천이 더 오래 남기를. 그날 밤 선율은 마루 끝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달은 옅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고 바람은 담장을 넘으며 낙엽을 휘감았다. 그는 등불 밑에서 오래된 종이를 펴고 글씨를 써 내려가고 있었으나 붓끝이 자꾸만 떨려 글이 자꾸 삐뚤어졌다. 복희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옆에 앉으며 물었다. 서방님, 무슨 사연을 그렇게 자주 적으세요? 선율은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다. 예전에 황금돌을 사간 그 어르신께 소식을 전하고 싶어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것, 복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 복희는 그의 말끝을 따뜻한 시선으로 감쌌다. 그들 둘 사이의 평온은 그렇게 말보다 조용한 마음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세상의 복이 늘 그러하듯 머무르기보다 스쳐가기를 택하는 법이었고 그것은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 아침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복희는 장작을 내려놓고 부엌에서 뛰어나왔다. 마당엔 한 사내가 서 있었다. 사내는 해진 두루마기에 먼지가 잔뜩 묻은 망건을 쓰고 있었고 품에는 낡은 보퉁이 하나를 끌어안고 있었다. 얼굴은 야위었고 시선은 조심스러웠다. 이곳이 복희댁이 맞습니까? 복희는 마루 끝에 서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내는 한참을 뜸들이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다. 저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복입니다. 복희아 씨의 정혼자였던 사람이지요. 그 말에 복희는 마루 기둥을 붙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얼굴에는 작은 떨림이 일었고 마당의 바람 소리마저 멎은 듯 고요해졌다. 정혼자, 아득한 단어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정해준 혼처. 그는 한때 이름을 불러주었던 사람이었으나 복희가 내쫓긴 뒤로는 아무 말도 아무 소식도 없던 이였다. 복희는 단 한 번도 그를 찾지 않았다. 아니, 그를 떠올릴 여유조차 없었다. 세월은 그녀를 숯가마로, 집신으로, 맨손으로 이끌었고 그 속에서 그는 자연스레 잊혔다. 복희는 말없이 석유를 향해 눈을 돌렸다. 선율은 사랑채 문을 반쯤 열고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놀라움보다 복잡한 감정이 얹혀 있었고
그것은 눈빛의 흔들림으로밖에 드러나지 않았다. 수복은 조심스럽게 발을 들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찾고 싶었지만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병에 걸린 어머님을 모시다 그마저 잃고 지금은 손 하나로 장에 다니며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12번 보키아 씨의 이름을 가슴속에서 불러보았습니다. 그 말에 보키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슬픔이 아닌 깊은 체념이었다. 아버지가 정한 혼처도 어린 날의 연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이름이었다. 그날 밤 보키는 등잔불 아래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옛날 자신이 꿰매놓았던 조각보 하나가 있었다. 그 조각보에는 수복과 혼례를 치르기로 했던 해의 자수를 놓았던 자취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붉은 실이 바랬고 천은 군데군데 실밥이 터져 있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복은 오랫동안 찾아온다고 해서 반드시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 사이에 나는 나의 길을 만들었고 내 집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복희는 마당 끝에 서서 수복에게 따뜻한 찰떡과 국을 내어주었다. 수복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 손으로 떡을 받아들었다.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복희는 조용히 말했다. 늦지 않았어요. 다만 방향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제 자리는 이 집이 되었고 그 길은 다른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수복은 떡을 두 손에 들고 오래도록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바람이 지나가며 그 보퉁이 끝을 흔들었고 그 속에는 누렇게 바랜 약혼서 한 장이 구겨진 채 담겨 있었다. 수복은 그 종이를 꺼내어 마당에 내려놓고 말했다. 이건 아쉽게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제 마음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복희는 천천히 걸어가 그 종이를 들고 그것을 조용히 불 속에 넣었다. 불꽃이 피어오르며 종이가 사르르 타들어갔다. 그 불빛은 한 시대의 끝이었고 복희의 눈빛엔 흔들림 하나 없었다. 그날 이후 수복은 다시는 그 집을 찾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을 떠나기 전 사랑채 옆 담장에 새겨놓은 글귀 하나가 있었다. 복은 떠난 자의 뒤를 따르지 않는다. 다만 머문 자에게 조용히 꽃을 피운다. 그리고 복희는 그날 저녁 선율의 손을 다시금 꼭 잡았다. 말없이 조용히. 그 손에는 떨림도 있었고 깊은 위안도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나간 인연은 잎이처럼 흩어지지만 함께한 오늘은 뿌리처럼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뿌리 위에 핀 작고 여린 복은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봄이 오기 전에 매중리는 유난히 바람이 찼다. 눈은 이미 그쳤으나 바람은 지붕 기와장을 울렸고 담장 및 고드름은 아직도 녹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서도 복희의 기와집 앞에는 마른 장작이 가지런히 쌓였고 굴뚝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묘양산 할머니는 지난 겨울을 무사히 넘기지 못했다. 초봄이 차에 오기 전 마지막 숨을 남기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복희는 할머니의 손을 끝까지 잡고 있었다. 손끝은 이미 식어 있었고 입깬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 복은 네가 되어주었구나. 복희야.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복희는 울지 않았다. 울음을 삼킨 채 할머니가 좋아하던 국화를 병풍 뒤에 한 줄기 꽂아두고 조용히 삼배를 입고 상례를 치렀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나와 절을 올렸다. 그녀가 묘양산을 대했던 정성과 공경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복희는 할머니의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불은 꺼졌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할머니가 남기고 간 작은 바늘쌈지를 열었다. 그 안엔 복희가 어릴 적 손수 놓은 붉은 실 조각이 하나 남아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대청의 바람도 한결 부드러워졌을 무렵이었다. 그날은 선율이 혼자 장에 다녀온 날이었다.
묵직한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들어온 그는 복희에게 작은 편지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장터 어귀에서 전해졌소. 복희는 봉투를 받자마자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봉투의 뒷면에는 익숙한 글씨체가 있었다. 아버지 김판수의 손글씨였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짧은 편지 한 장과 함께 오래전 복희가 남겨두었던 황금 반쪽의 나머지가 들어있었다. 이미 색은 조금 바랬고 겉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 그때 그 반쪽이었다. 편지에는 단 2줄이 적혀 있었다. 네가 떠난 후 나는 비로소 내 복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았다. 이제라도 복을 돌려보낸다. 복희는 그 글을 읽고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율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대가 다시 흔들릴지 걱정이 되어. 복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분의 손길은 이제야 비로소 나를 사람으로 인정한 거예요. 어린 시절 나는 딸이 아닌 복으로 길러졌지요. 그러나 지금은 사람이 되어 받은 마지막 인사라 생각해요. 그날 밤 복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2 조각의 황금 반쪽을 조심스레 마주 놓았다.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자매가 다시 만나 서로를 바라보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한지에 싸서 장롱맨 아래 칸에 조용히 넣었다. 그 복은 더 이상 삶을 뒤흔들 것이 아니었고 이제는 마음의 자리 하나로 남아있는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 마을에는 또 하나의 소문이 돌았다. 기와집 끝방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누구는 복희가 아이를 낳았다고 했고 누구는 거동온 아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보다도 더 조용하고 더 절실한 사연이었다. 그날 밤 사랑채 문을 두드린 이는 이름 모를 여인이었다. 검은 두루마기와 머리를 감싸는 수건 속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포대 하나를 복희 앞에 내밀었다. 그 안에는 겨우 숨을 쉬고 있는 갓난아이가 있었다. 더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부디 이 아이만은.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여인은 돌아섰고 복희는 그 아이를 안고 한참을 서 있었다. 아이의 볼은 앙상했고 입술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복희는 그 아이를 연화라 이름 지었다. 매화 피기 전 태어난 아이니 매화처럼 강하고 조용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뜻이었다. 연화는 처음엔 잘 울지 않았다. 밤새 등을 토닥이고 젖병을 들며 복희는 자주 할머니를 떠올렸다. 그녀는 이제 알 것 같았다. 누군가의 등을 토닥이며 밤을 새운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연화가 2살이 되었을 무렵 복희는 선율과 함께 마을에 작은 글방을 세웠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글씨를 써주는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복희는 연화에게 붓을 쥐어주며 말했다. 이 붓은 내 것이기도 하고 내 것이기도 해. 네가 쓴 글씨엔 네 삶이 깃들게 될 거야. 그리고 그 글씨들이 다시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복희는 붓을 잡았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 붓끝에서 번지는 먹은 어떤 봄날처럼 따뜻했다. 그러나 복은 머무르려는 자를 시험하는 법. 연화가 자라면서 복희는 또 한 번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되리라는 것을 그땐 아직 모르고 있었다. 다만 그날 밤 복희는 붓을 내려놓고 아이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너는 누구의 복도 아닌 내 삶의 복으로 살아가거라. 누군가의 덕으로도 누구의 인연으로도 아닌 너 스스로 피어난 복이 되거라. 그 말은 바람을 타고 기와 끝에 잠든 달빛에 실려 천천히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밤은 유난히 고요하고 따뜻하였다. 늦은 봄, 복희의 뜰 앞엔 연분홍 매화 대신 초록의 들풀이 무성히 자라 있었다. 아이 연화사는 어느덧 5살이 되어
종일 바깥에서 뛰놀다가 저녁이 되었어야 해가 기운 얼굴로 돌아오곤 했다. 복희는 그런 연하를 바라보며 묵묵히 바느질하거나 오래된 한지를 물에 불려 먹을 갈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낯선 이가 마을 어귀로 들어섰다. 거친 나그네의 걸음이었고 지게에는 낡은 약상자 하나가 묶여 있었다. 그는 외길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오더니 마을 가장자리에 있던 유씨 선생의 빈 초가 앞에 멈추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서찬휘. 예전 도성의 의원이었으나 세상사의 염증을 느끼고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된 자였다. 복희는 장에 다녀오는 길에 그를 처음 마주했다. 복희가 지나가는 바람결에 한지 묶음을 흘렸고 찬휘는 그것을 주워 다가와 건넸다. 그의 손에는 약초 냄새가 배어 있었고 눈빛은 한결같이 가라앉아 있었다. 이 마을에 병든이가 많소. 그 물음에 복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병든이는 없으나 고단한 마음은 많습니다. 의외하는 마음도 헤아릴 줄 아십니까? 차늘미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마을의 허름한 촉에 머물기 위해 시작했다. 낮에는 묵은 약초를 다듬고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혼자 글을 읽었다. 복희는 그에게 종이와 먹을 나누어 주며 가끔 바느질을 가져와 그 옆에 앉기도 했다. 연하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늘 뭔가를 품고 있는 듯한 그의 침묵을 따라다니며 찬휘 아저씨, 그건 뭐예요? 그 풀은 어디에 좋아요? 하고 끊임없이 물었다. 어느 날 복희는 장독대 옆에서 그가 쓰러진 연하의 순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놀란 마음에 달려간 그녀에게 찬휘는 말했다. 걱정하지 마시오. 단순한 열감기요. 다만 이 아이의 체질이 예민하니 앞으로 자주 탈이 날 수 있겠소. 그 말에 복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다. 아이를 품은 지 5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는 어머니라는 이름에 서툴렀다. 밤새 연하의 이마를 닦으며 복희는 중얼거렸다. 연하야, 넌 누구보다 강해야 한다. 그래야 이 고단한 세상에서 너를 지킬 수 있다. 며칠 후 연하는 회복되었고 찬휘는 복희에게 쑥과 감초로 만든 차를 내밀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것이오. 늘 강한 척하지만 그 어깨 위엔 눈물이 매달려 있소. 복희는 그 차를 마시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물이 아니라 온기였다. 오래도록 아무에게도 기댄 적 없던 그녀의 마음 한쪽에 처음으로 봄 햇살 같은 무언가가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그 후로 찬휘는 마을 아이들의 병을 돌보며 어른들에게는 마음을 어루만지는 약을 건넸다. 복희와의 사이도 조용히 가까워졌다. 둘은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대신 찬휘는 그녀를 위해 비를 맞으며 약초를 캤고 복희는 그의 방 앞에 조용히 마른 수건을 걸어두었다. 어느 날 마을 어귀의 소식이 돌았다. 도성에서 의원을 찾는 이가 이 마을까지 내려왔다는 것이었다. 찬휘는 조용히 그 소식을 들었고 다음 날 복희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떠나야 할 것 같소? 내가 떠나면 혹시 연화가 또 앓거든. 이 약초를 다려주시오. 복희는 묻지 않았다. 그가 왜 떠나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다만 마지막 밤 그녀는 그의 방 앞에 작은 바구니를 두었다. 그 안에는 한지의 정성껏 싼 붉은 국화꽃과 말린 감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가을이 남긴 따뜻함이에요. 그대의 겨울에도 작은 위로가 되길. 찬휘는 떠났다. 말없이 조용히. 복희는 며칠을 굴뚝 연기도 피우지 않았다. 연화는 그런 엄마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엄마, 찬휘의 아저씨가 좋아요? 복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대청에 나가 앉았다. 바람이 불었다. 가을이 스쳐간 자리엔 다시 봄이 머무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 복희는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나는 기다릴 줄 아는 여인이 되어야겠다. 바람처럼 다녀간 인연일지라도 그 따뜻함은 기억으로 남아 나를 지켜줄 테니까. 그 밤, 등잔불 아래에서 연화는 복희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다. 복희는 아이의 머리칼을 넘기며 조용히 말했다. 이 세상에 진짜 약은 풀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라 했지. 그 말이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연하야. 그리고 그녀는 다시 먹을 갈았다. 찬휘가 남긴 하는지 위에 조용히 시 한 줄을 적었다. 머무르지 못할 인연도 봄비처럼 다정하니 그저 한순간 스며든 따뜻함에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 그 시는 바람에 실려 서재 창호 밖으로 나부꼈고 먼 하늘 어딘가엔 찬휘도 같은 바람결에 마음을 실었을지 모른다. 그리고 복희는 그 어떤 기다림도 더는 슬픔이 아닌 조용한 연심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여름이 깊어질 무렵 복희는 담장 너머 들리는 매미 소리보다도 더 길게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다. 찬 휘기가 떠난 지 어느덧 30날이 넘었고 그의 자리는 마치 처음부터 비어 있었던 것처럼 조용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집 안 곳곳에는 그가 두고 간 기척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가 사용하던 작은 찻잔, 미처 다 쓰지 못한 한지 꾸러미, 그리고 마당 한쪽에 심어둔 더덕 한 포기, 그것들은 모두 말을 걸듯 복희를 붙잡았다. 연하는 어른스러워졌다. 예전에는 졸졸 찬휘의 뒤를 따르며 무엇이든 묻고 싶어 하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말없이 어머니의 옆을 지켰다. 복희가 풀을 고르고 있으면 조용히 바구니를 들어주었고 밤이면 먹을 가라방 안에 촛불을 켜두었다. 엄마, 찬휘 아저씨는 꼭 다시 올까요? 그 질문에 복희는 오래된 침묵처럼 입을 다물었다. 아이에게는 확신을 줄 수 없기에 거짓말도 할 수 없기에.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초라한 행사에게 사내가 찾아왔다. 나이는 40을 넘겼고 얼굴은 거칠게 타 있었으나 눈빛은 놀랍도록 순했다. 그는 복희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복희 아씨, 수복입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수복이었다. 복희가 젊은 날 사내와 약조까지 하였으나 전쟁통에 사라졌던 그 사내, 모두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가 10여 년을 떠돌다 이제야 돌아온 것이었다. 복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복의 눈엔 그리움과 죄스러움이 얼룩져 있었고 그 앞에 선 복희는 그저 긴 시간을 감당해낸 고요한 돌담처럼 굳어 있었다. 며칠 후 마을 어귀에서 노모 한 분이 복희를 찾아왔다. 그녀는 수복의 늙은 어머니로 아들의 생존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왔다는 이였다. 그녀는 복희의 손을 덥석 잡았다. 내 아들이 죽지 않고 돌아온 것이 기적이요. 복희 아씨, 그 옛날의 인연 잊지 않았지요? 복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연화의 작은 손을 잡고 자리를 피했다. 그날 밤 연화는 조용히 물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아빠예요. 복희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등 뒤 창호 너머로 반딧불이 날고 있었고 방 안은 초 하나만이 깜박이고 있었다. 연화야, 그분은 네가 생기기 전의 이야기란다. 아주 먼 옛날의 사람이지. 며칠이 지나고 수복은 다시 찾아와 말했다. 이 마을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소. 비록 늦었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요. 복희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예전의 마음이 남아있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그리움은 가슴 한편에 오래도록 쌓여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예전과는 달랐다. 수복아씨, 당신의 진심은 알겠소. 하지만 나는 이미 다른 계절을 지나온 몸이요. 그 사이 내 안의 시간은 너무도 멀리 흘러가 버렸지. 그 말에 수복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리고 그날 밤 복희는 혼자 뒤란에 나가 앉았다.
달빛이 가만히 마당에 내려앉아 있었고 먼 데에서 찬 휘기가 심어두었던 더덕 포기 위에도 작은 이슬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떤 인연은 피어나지 못한 채 묻혀야 하고 어떤 인연은 머물지도 못한 채 다정했지.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작은 종이에 한 글귀를 적었다. 그대가 떠난 자리는 슬프지 않다. 다만 다시는 누가 와도 그 자리에 앉지 못하리라. 며칠 후 연하는 복희에게 물었다. 엄마는 혼자여도 괜찮아요. 복희는 아이의 손을 잡고 웃었다. 혼자라는 건 아무도 곁에 없다는 뜻이 아니야. 내 마음에 누군가를 담고 있다면 그것도 함께인 거란다. 그 말에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희의 무릎에 조용히 머리를 기대었다. 그날 밤 마을 어귀에 낡은 갓을 쓴 사내 하나가 다시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작은 매화 모양의 비녀가 들려 있었고 그는 그것을 복희의 문 앞에 조심스레 내려두었다. 복희는 그 비녀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녀는 그것이 찬이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오래도록 말로 전하지 못했던 하지만 조용히 남겨진 그 마음. 그리하여 그녀는 다시 한지를 펼치고 먹을 갈았다. 이번에는 시가 아니라 연화에게 들려줄 예시이야기를 쓰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은 조용한 마을을 감싸고 바람처럼 흘러 어딘가에 그에게도 닿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렇게 복희는 또 하나의 계절을 조용히 보내기 위해 시작했다. 묵은 인연과 새로운 바람이 엇갈리던 그 여름,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고 대신 받아들이기로 했다. 삶은 그런 것이었다. 오지 않는 일을 기다리는 것보다 스쳐간 이의 따뜻함을 간직하는 것.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누군가를 담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므로 가을이 오기 시작한 들녘은 바람이 먼저 달라졌다. 바람 끝에 묻은 곡식 냄새와 황금빛 햇살은 사람들 마음속 오래된 그리움을 조용히 일으켜 세우곤 했다. 복희는 그날도 작은 방 안에서 손바느질하다가 문득 이불의 꽃무늬 자락을 손끝에 머물게 했다. 그 무늬는 찬 휘기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고른 원단이었고 그는 조심스레 말했었다. 이번 겨울엔 아이가 더 따뜻했으면 좋겠소. 그 말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복희는 바늘을 놓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속 어딘가 얇은 살얼음 같은 고요가 금이 가득 일렁였다. 그날 오후 마을에서 글방을 열고 있는 유 선생이 복희의 집을 찾았다. 연하가 이제 나이 12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기에 서당에 나가 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이가 총기가 남다릅니다. 이대로 두기에는 아깝지요. 복희는 그 말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연하는 곱고 똑똑한 아이였지만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여전히 망설여졌다. 그러나 그 밤 연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는 배울 거예요. 찬휘 아저씨가 그러셨어요. 손끝으로 배운 마음은 언젠가 말보다 더 깊이 닿는다고. 복희는 그 말을 들으며 아이가 정말 자라났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렇게 연하는 마을 서당에 다니기 위해 시작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과 마주하게 되었다. 서당에는 백인재 선생이라는 노선비가 있었는데 그는 이 마을에 흘러들어와 초에 묻힌 인물로 소문이 자자했다. 나이는 60을 훌쩍 넘었고 말수는 적었으나 눈빛에는 세월의 깊이가 스며 있었다. 그는 연하를 처음 보자마자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 아이, 붓끝에 마음이 실리는구나. 그날부터 백 선생은 연화에게 특별히 한지와 묵을 나누어 주었고 때때로 오래된 시구나 고사를 들려주었다. 연화는 마치 오래된 나무가 비에 젖듯 천천히 그러나 깊이 그 이야기들을 흡수했다. 어느 날 연화는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왜 혼자 사세요? 그렇게 박식하신데 왜 벼슬길도 마다하고 이 마을에 계신 거예요? 백 선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허리를 펴고 먼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 옛날 나에게도 마음 준 이가 있었단다.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고 떠나보냈지. 그리하여 나는 사람 많은 곳에서는 살 수가 없었단다. 그의 말은 마치 바람소리처럼 들려왔다. 누구나 가슴속에 말 못할 이름 하나쯤은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연하는 그제야 알 것 같았다. 며칠 뒤 연하는 백 선생에게 자신이 만든 시를 건넸다. 아직 어설픈 글씨였지만 마음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비단잎을 접듯 마음도 조용히 접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내 안에서만 피고 지지요. 백 선생은 그 시를 읽고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그날 이후 그는 연하에게 더 이상 시를 가르치지 않았고 대신 자주묵을 함께 갈아주거나 오래된 붓을 손질해 주었다. 그것이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이었다. 한편 복희는 찬휘의 소식을 여전히 들을 수 없었다. 가을 바람은 서늘했으며 장독대 옆에는 어느새 말라가는 고추들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아이의 책가방을 정리하고 다듬어진 붓끝을 손으로 쓸며 중얼거리곤 했다. 너는 어디쯤 어느 하늘 아래에 있느냐? 그러던 어느 날 정할머니가 복희를 찾아왔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이였고 모든 이들의 비밀을 듣고도 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그녀는 복희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찬휘, 그 사람 죽지 않았어. 내가 봤어. 강 너머 마을 장터 모퉁이에서 그때 날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더라. 그 말에 복희는 몸이 굳었다. 살아있다는 확신은 마음에 깊은 파문을 남겼고 그녀는 그날 밤 한지 위에 오래전 찬 휘기가 남기고 간 시 한 구절을 써 내려갔다. 머무르지 못해 더 깊은 사랑도 있다. 그 글을 바라보던 연하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는 찬휘, 아저씨를 여전히 좋아해요. 복희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좋아하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모양이 달라지는 거란다. 어떤 건 기다림이고, 어떤 건 기억이고, 어떤 건 그저 기도지. 연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유난히 많은 밤이었다. 별빛은 마치 말 못한 마음처럼 조용히 세상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별빛 아래 복희는 다시금 결심했다. 오는 이도 떠나는 이도 모두 자기 삶에 남긴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 이제는 누가 오든 누구를 떠나보내든 그녀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그 해의 가을은 말없이 익어가고 있었다. 마치 한 편의 시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겨울이 오기 전 마을 뒤편 매화나무 숲에 바람이 먼저 닿았다. 바람은 나무까지 끝을 스치며 지나갔고 떨어질 준비를 마친 잎사귀들이 마치 오래된 약속처럼 조용히 땅 위로 내려앉았다. 복희는 그날도 마루 끝에 앉아 바느질하고 있었고 연하는 조용히 붓글씨를 쓰고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시간은 마치 물속에 잠긴 듯 고요리 흘렀다. 서당에서 돌아온 연하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말했다. 엄마, 오늘 백 선생님께서 예전엔 궁중에도 드셨었다는 차를 주셨어요. 향이 참 이상했는데 기분은 괜히 울컥했어요. 복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백인재 선생은 연화에게만 특별히 옛 물건들을 꺼내 보여주곤 했다. 그것은 그가 지난 세월을 연화의 맑은 눈빛 안에 던져두는 방식이었다. 며칠 뒤 백 선생이 복희를 따로 찾았다. 연화가 글과 시에서 남다른 감각을 보인다는 이야기였다. 이 아이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도 절제할 줄 압니다. 무언가를 잃은 자만이 글이 쓸 수 있는 글이지요. 혹 이 아이의 아비는
복희는 조용히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그 사람 이름은 남기지 말아주세요. 그저 떠난 사람입니다. 백 선생은 고개를 깊이 숙였고 더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복희는 연하의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옅은 이마선, 조심스레 감긴 속눈썹, 그리고 가슴 위에 올려놓은 손, 그 모든 것이 마치 연화를 낳은 순간의 기억을 되살아나게 했다. 세상이 무너져도 이 아이 하나는 품어야 한다는 결심. 그때의 결심이 지금까지 그녀를 지탱해준 전부였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낯선 이가 들어섰다. 머리는 희끗하고 발에는 먼지가 엉켜 있었다. 그는 마을 어귀찻집에 들렀다가 유 선생과 마주쳤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혼이라 하오. 예전에는 관에서 글을 맡아 쓰던 자요. 이혼은 백 선생의 옛 제자였다. 젊은 시절엔 벼슬길에 올랐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돌았었다. 유 선생은 조용히 이혼을 백 선생에게 안내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았고 차가 식을 때까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른 뒤 백 선생이 물었다. 너도 결국 그 사람을 잊지 못했구나. 이호는 대답 대신 종이에 글 한 줄을 썼다. 차마 잊을 수 없다면 글 속에라도 묻어야 했소. 백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를 떠올렸다. 그 아이도 언젠가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떠나보낼 날이 오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며칠 뒤 이호는 복희의 집 앞에 나타났다. 조심스러운 눈빛, 어딘가 죄스러운 표정이었다. 복희는 문 앞에 서서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대는 나무 그늘도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지요. 그 한마디에 이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둘 사이엔 말보다 오래된 침묵이 흘렀다. 이호는 복희의 발밑에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붓, 은으로 된 머리 장식, 그리고 접힌 시 한 편이 들어 있었다. 복희는 상자를 열어보며 말했다. 이것은 그대가 남긴 말, 그대가 떠난 날 적었습니다. 나의 후회이자 고백입니다. 복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문 안으로 들어가 아이가 그려둔 그림 한 장을 꺼내 이혼에 내밀었다. 연화가 백 선생에게 배운 대로 그린 매와 가지였다. 이 아이는 당신이 남긴 흔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더는 어떤 말도 어떤 눈물도 그 아이 앞에서는 삼가세요. 이호는 그림을 받아들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백 선생의 서당 앞 매화나무 아래에 앉아 처음으로 아이를 위한 시를 썼다. 매화는 눈 속에서도 피고 아이는 말 속에서도 피어난다. 내가 버린 봄, 그 봄은 이 아이가 지킨다. 그 시는 다음 날 아침 서당의 문 앞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연화는 그것을 읽고도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글씨는 더 단정해졌다.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쓰는 법을 배운 것이다. 겨울이 들이닥칠 무렵 백 선생은 병이 깊어졌다. 어느 날 그는 연화를 불러 말했다. 나는 곧 먼 길을 가게 될 테니 네가 이 서당을 지켜주렴.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 아이들의 슬픔도 함께 품어주렴.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선생님, 저도 이제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백 선생은 그 말에 눈을 감으며 웃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웃음이었다. 며칠 뒤 마을 어귀에 매화나무가 다시 피었다. 계절을 거슬러 피어난 그 꽃은 마치 누군가의 남은 말처럼 고요히 바람에 흔들렸다. 복희는 연화의 옆에 앉아 그 꽃을 함께 바라보았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결국 사랑한 이들의 향기를 잊지 않고 사는 일이란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가슴속 깊이 새겼다. 그날 이후
그녀는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매화나무 아래를 자주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위해 시작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을 글씨로 하나하나 풀어내듯이 그 모든 것이 오래된 겨울을 지나 봄을 기다리는 삶이었다. 눈이 오는 날이었다. 매화나무 가지 위에 소복소복 눈이 쌓이던 날. 나는 서당 뒤쪽 헛간에 있던 오래된 찬장을 정리하다 우연히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겉은 벌레 먹은 나무로 엮였고 위에는 매화꽃이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 상자를 열자 안에서 낡은 편지와 얇은 비단에 쌓인 작은 물건 하나가 나왔다. 나는 조심스레 편지를 펼쳤다. 글씨는 흐려졌지만 익숙했다. 그것은 선생님, 백인째 어르신의 글씨였다. 내용은 짧았고 담담했다. 이 편지는 연화에게 전해주게. 내가 세상에 남길 마지막 이야기이니. 편지 안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반복되었다. 일원이라는 이름이었다. 나는 오래도록 그 이름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 마을을 떠나던 낯선 이의 등에도 그런 이름이 담겨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서당 앞에 실을 놓고 간 그 사내. 그가 바로 이혼이었다. 나는 상자 안의 비단을 풀어보았다. 그 속에는 낡은 붓 하나와 은장식 머리핀이 고이 놓여 있었다.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니 머리핀이 어머니의 것과 닮아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어머니가 가장 깊은 밤에 혼자 꺼내어 보던 그 장신구였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 복희에게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이혼이라는 분, 어머니와 어떤 사이였어요? 복희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구분등을 펴지도 않고 천천히 말했다. 그 사람은 너에게 있어선 스승이자 아버지일지도 모르겠구나. 나는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는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고 내 질문에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날 그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며칠 뒤 마을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고 서체는 단아했다. 안에는 단 한 문장. 내가 너무 늦게 도착했다면 그 아이의 곁에서라도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나는 편지를 어머니에게 건넸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불 속에 던졌다. 불꽃이 타오르며 종이가 뒤틀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글자 용서가 천천히 재로 흩어졌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종종 마당에 오래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무릎 담요를 둘러쓰고 손에 찻잔을 쥔 채로 매화나무만 바라보았다. 가끔은 입을 다물고 눈을 감은 채 멀리서 오는 바람 소리를 듣기도 했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한 사람을 지우는 일은 잊는 것과 다르다는 걸 배웠다. 그리고 어느 날 유 선생이 나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연아야, 너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준비가 되었단다. 하지만 가르친다는 건 단지 글씨를 쓰게 만드는 일이 아니란다. 그들의 삶까지 들여다보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 껴안는 일이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의 서툰 글씨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아이들이 울면 같이 가슴이 저릿했다. 그건 내가 글을 배우기 전부터 지녀온 마음이었다. 며칠 뒤 나는 서당 아이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누가 그리울 때 어떻게 하니? 아이 중 한 명이 말했다. 전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어요.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전 시를 써요. 엄마는 시를 모르게 되셨지만 그래도 시 안에 엄마를 넣어두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들이 마음을 숨기지 않도록, 글 안에 자신을 버려두지 않도록 나는 매일 그 곁에 서 있어야겠다고. 그날 밤 어머니는 내 방에 들어오셨다.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어머니는 작은 상자 하나를 내게 내밀었다. 이건 내게 주려고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것이란다. 상자 안에는 낡은 놀이가위와 함께 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짧은 편지가 있었다. 너는 내 죄에서 태어났지만 내 죄를 씻어준 아이기도 하다. 내가 하지 못한 사랑, 내가 숨기고만 살았던 이름 모두 네가 살아내줘서 고맙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말했다. 어머니, 저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게요. 저처럼 살아남은 아이들을 위해, 저처럼 기다렸던 사람들을 위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등을 두드려 주셨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슬펐고 오래된 속죄 같았다. 이듬해 봄, 서당 마당에 아이들이 만든 작은 배와 정자가 세워졌다. 그곳에는 아이들의 글이 걸려 있었고 그 글마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옆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때로는 조용히 시를 썼다. 어느 날 낯익은 필체의 편지가 도착했다. 나는 그대와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마지막까지 그대들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서당 뒤 매화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리고 그 위에 작게 새겼다. 지나간 슬픔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그날 이후로도 나는 여전히 아이들 곁에 있다. 그들의 서툰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이 어른이 되어도 잊지 않을 따뜻한 하루를 함께 만들어간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지우려 했던 이름들도 결국은 이 삶 속에서 용서받기를 바라는 또 하나의 바람이었을지도. 그해 봄, 서당 앞마당의 매화가 한꺼번에 피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실려 흩날릴 때마다 나는 무언가 끝났다는 기분보다 시작되는 무언가에 대해 조심스럽게 마음을 기울이게 되었다. 서당 문을 나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오래된 아픔을 천천히 씻어내는 맑은 물소리 같았다. 그 즈음 마을 장터에서는 이상한 소문 하나가 돌고 있었다. 옛날에 벼슬길을 버리고 떠난 선비가 다시 고을 근처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조심스러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수군거렸다. 나는 그 이름이 이런임을 곧바로 알아차렸다. 아니, 어쩌면 애써 모르는 체하고 싶었던 내 마음이 그 이름을 한눈에 알아보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세월이 흘렀고 나도 어머니도 그 사람도 이미 오래된 시간을 건너왔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매듭이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며칠 뒤 장터를 돌아 나오던 길에 허름한 모자와 벗차림의 사내가 서당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은 이상한 사람이라며 피했지만 나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 사내는 멀리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연지. 그 이름을 부른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또렷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군요.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잊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무엇라 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동안의 서운함도 이해도 묻어둔 채 살아온 나날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 되지 않았다. 그냥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어머니께 그 사람을 만났다고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한참을 가만히 계시더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담담히 말했다. 그 사람은 내게 빚이 많은 사람이란다. 하지만 그 빚을 갚으러 돌아온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애쓴 것이지. 나는 어머니의 말에서 묘한 따스함과 함께 오래된 슬픔을 느꼈다. 어머니는 눈을 내리깔고 손등에 핀 오래된 흉터를 쓰다듬었다. 그 흉터는 내가 어린 시절 넘어져 다쳤을 때보다 더 깊은 상처처럼 보였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혼이 서당을 찾았다.
아이들에게 책을 나눠주며 조용히 앉아 글을 따라 읽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예전의 선비 그 자체였다. 아이들도 어느새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없이 붓을 쥐어 주었고 아이들은 그의 손동작을 따라 조심스레 획을 그었다. 그중 한 아이가 말했다. 선생님, 이 글자, 아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다. 우는 해의 은이다. 누군가에게서 받은 마음을 잊지 않겠다는 뜻이지. 나는 그 말이 나에게 하는 말처럼 들려 왠지 가슴이 먹먹해졌다. 밤이 깊어졌을 무렵 나는 서당 뒤뜰로 그를 불러냈다. 매화 가지에 달빛이 내려앉은 자리에 서서 나는 묻고 싶었던 것들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동안 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돌아오면 더 큰 상처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이 나에게도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움켜쥐었다. 나는 그의 손등 위로 내려 앉은 달빛을 보며 차마 미워할 수 없음을 느꼈다. 살아남은 자가 지는 슬픔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비단에 싼 물건을 꺼내 내게 내밀었다. 은은한 달빛 아래 그 물건은 다름 아닌 오래전 어머니가 간직하던 머리핀이었다. 그것은 곧 돌아오겠노라 던 약속이자 지켜지지 못한 사랑의 증표였다. 나는 조용히 그 머리핀을 받아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돌려주시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야 용기를 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와 함께 서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들었다. 매화는 어느새 잎을 털어내고 흰 꽃잎이 우리 발끝에 쌓이고 있었다. 이호는 다시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날 이후 종종 서당에 들러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때때로 장터에서 풀죽 한 그릇을 사들고 어머니를 찾아오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조금씩 마음의 빚을 갚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가 돌아왔고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으니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른다. 지나간 인연은 미련일 뿐이라고.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미련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이 된다는 것을. 그의 봄은 오래도록 매화향이 진했다. 아이들은 한 글자 한 글자를 배워가며 세상을 이해했고 어머니는 웃음이 조금 더 잦아졌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그들의 곁을 지켰고 언젠가는 내가 물려줄 이야기들을 조용히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이호는 말없이 머물렀고 나도 말없이 받아들였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이자 가장 깊은 위로였으므로 그의 가을은 유독 조용하였다. 서당 마당의 감나무는 붉은 열매를 이고 있었고 바람은 말없이 가지를 흔들며 지나갔다. 하늘은 높고 투명하였으나 내 마음속에는 무언가 끝자락을 잡은 듯한 쓸쓸함이 감돌았다. 그 무렵 어머니의 기침이 부쩍 늘었다. 날이 차가워지면 을에 그러려니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밤마다 기침 소리가 깊어졌고 낮에는 자주 뜰가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셨다. 예전 같았으면 뜨개질하시거나 아이들 옷을 기워주셨을 텐데 손끝이 멈춘 채 하늘만 보시는 날이 많아졌다. 나는 약초를 두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리며 물었다. 어머니, 어디가 그리 불편하세요? 어머니는 가만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그저 숨 쉬는 것조차 고마운 일이지 괜히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이 더 큰 걱정이 되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어머니의 숨은 가늘고 조용해졌고 나는 귀 기울여 그 숨소리를 확인하며 잠을 청했다. 그렇게 한겨울이 오기도 전에 어머니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마지막까지도
내 손을 꼭 잡은 채 말없이 떠나셨다. 장례를 치른 후 며칠 동안 나는 서당을 열지 않았다. 아이들은 집 앞을 서성였고 마을 어르신들은 조용히 손을 맞잡고 나를 다독였다. 그날 밤 서당 뒤편 매화나무 아래에서 나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가 남긴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과 붉은빛이 도는 낡은 놀이가에 하나가 있었다. 편지는 반듯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연지야, 혹여 내가 떠난 뒤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부디 나를 원망하지 말아다오. 너를 위해 살고자 했고 너를 위해 버텼단다. 그 사람, 이혼을 용서해 줄 수 있다면 너의 남은 생에 조금은 덜 외로울 것이야. 사랑은 말보다 오래 남는단다. 나는 놀이개를 가만히 쥐었다. 그것은 내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옷고름에 매달려 놀던 그 놀이개였다. 조그만 자개 조각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며칠 후 이혼이 서당 앞에 찾아왔다. 그는 말없이 저를 올리고 향한 자루를 조심스레 꽂았다. 그날의 바람은 유독 매서웠다. 나는 그와 함께 서당 마루에 앉았다. 침묵이 오래 흘렀고 마침내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가에는 오래 묶은 슬픔이 내려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당신 마음도 지난 세월도 끝내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안에 감싸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책 한 권과 누렇게 바랜 종이 다발이 있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와 닮은 글씨로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글들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어머님께 드리려 했던 제 글입니다. 하지만 감히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연지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 종이 다발을 받아들고 천천히 넘겼다. 그 안에는 그리움과 회한, 조용한 고백들이 담겨 있었다. 그 사람은 끝내 직접 말하지 못했지만 글 속에 마음을 다 담아두었다. 그날 밤 나는 서당의 등잔불 아래서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불빛 사이로 마음속 깊은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듯했다. 새벽녘, 문득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 어머니가 매화나무 아래 앉아 계셨고 그 옆에 내가 어린 시절처럼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다. 어머니는 놀이개를 흔들며 조용히 웃었다. 이제 내 삶을 살아가거라. 기다리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꿈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 나는 서당을 다시 열었다. 아이들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마을 사람들은 매일 서당 앞에 들러 감을 내주거나 떡을 놓고 갔다. 이호는 예전처럼 가끔 찾아와 아이들과 책을 나눴다. 더 이상 약속도 없고 고백도 없었지만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마치 두 사람 모두 지난 시간을 조용히 정리하듯이. 가을이 다시 돌아올 무렵 나는 매화나무 아래 앉아 작은 서책 하나를 펴들었다. 어머니의 편지, 이혼의 글, 그리고 내가 써내려간 이야기들을 모은 책이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글일지도 모르지만 나에겐 세상의 전부였다. 나는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시작했다. 슬프고도 따뜻한 이야기, 말보다 오래 남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삶은 더디고 조용하게 흘러갔지만 나는 안다. 사람의 마음은 말없이 이어지고 사랑은 세월을 건너 살아남는다는 것을 그리하여 언젠가 내가 자리를 비우게 될 날이 와도 이 이야기들은 매화꽃이 다시 필 무렵 서당 마당에서 조용히 다시 피어날 것이다. 바로 그 봄처럼